안녕하십니까? 공산 운동권 종식을 위한 사상 스펙트럼 연구 주체사상편 제4강입니다. 사람 중심 구호에 숨겨진 비밀. 먼저 인간 중심 철학 원론 많이 나왔던 책이죠. 거기 한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개인의 생명보다도 집단 전체의 생명이 귀중하다. 자, 이런 말이 조금 이상하죠, 느낌이.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틈에 사람 중심이란 말을 굉장히 자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관악구만 하더라도 뭐 사람 중심 관악구 이런 표어가 뭐 도배되어 있다시피 걸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여기 종로구, 여기도 사람 중심 종로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호로 붙어 있는 사람 중심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노인이 되어서 죽는 그런 개체와 개인의 그런 생명을 말하는 걸까?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걸까? 자, 아니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집단 전체의 생명, 이런 조금 이상한 우리가 통상 쓰지 않는 그런 개념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황장엽 씨는 자신의 생각을 많은 글로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추적할 수 있는데, 황장엽 씨의 생각은 절대 그 사람이 단순히 우리 개체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듯이 집단 전체로서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중심 관악, 사람 중심 종로라고 구호가 붙었을 때 그 구호는 어느 쪽일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황장엽 씨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의 주사파 운동권 세력은 당연히 의도적으로 황장엽 씨의 생각처럼 개체, 개인이 아닌 의미의 집단 혹은 전체의 사람으로서 그 의미를 썼을 것이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호를 붙였을 때는 또 민주당 등의 행사에서 흔히 그 구호가 나왔을 때는 그게 사람 중심도 있고 조금 변형되어서 사람 중시도 있고 사람이 먼저다도 있고 뭐 사람 사랑으로 변형되기도 하고 변형이 많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일부는 그들과 직접 연관이 있어서 분명히 그 황장엽 씨의 의미를 알고 썼을 것이고, 또 일부는 반쯤만 알고, 또 아주 뭐 일부는 잘은 모르고 그 의미를 그냥 통상의 우리가 개체를 포함하는 그런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집단 전체로서의 의미가 되는 이 사람, 북한 헌법이 사람 중심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북한의 국가 철학화되는 그 기초를 제공한 황장엽 씨의 생각 속에는 분명히 집단과 전체로서의 생명을 지닌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고,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분이 영향을 받아서 쓰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집단, 전체, 여기에 생명이 있나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노인이 되어서 죽는다고 표현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쉽게 생각하는 일상적인 의미의 그 생명이 예를 들어 어떤 지방, 뭐 서울이라는 지방, 또 서울 주민, 나아가서 뭐 대한민국 국가, 또 한민족이라는 민족, 더 나아가서는 뭐 인류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그 생명의 의미로 국가가 그 생명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우선 중요한 한 구분을 이루게 됩니다. 흔히 파시즘이라고 해서 나치, 뭐 히틀러 대표되는 독일의 나치, 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파시즘, 이런 데를 바탕을 이룬 사상을 유기체설이라고 그럽니다. 단체, 집단, 국가가 유기체처럼, 마치 여기서 말하면 생명이죠. 유기체처럼 취급된다는 의미에, 그것이 전체주의 조류의 바탕을 이루는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집단 혹은 하나의 단위 전체가 유기체, 독립된 유기체라면
그 안에 진짜 유기체인 개인이나 어떤 개체가 뭐가 되죠? 더 큰 유기체의 부분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부분이니까 전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전체를 위해서 부분은 덜 중요하고 이런 전체주의 논리가 막 작동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낳는 뿌리가 집단 혹은 전체에 생명이 있다고 보는, 그걸 유기체처럼 취급하는, 그렇게 되는 생각이 뿌리를 이루게 됩니다. 황장엽 씨는 바로 그런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틀을 가지고 사람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약 3회에 걸쳐서 아주 깊게 충실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강에서는 황장엽 씨의 개인적인 삶의 궤적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위험성 등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황장엽 회고로 자신이 산 삶을 회고한 것인데요. 자서전 같은 거죠.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그렇게 제목이 달아져 있습니다. 이 말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자서전적인 책을 중심으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책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요. 자, 전형적인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의 생명보다 가족의 생명이 귀중하고, 가족의 생명보다 민족의 생명이 귀중하고, 민족의 생명보다 인류의 생명이 더 귀중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자,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생명이란 것, 민족의 생명이란 것, 이게 당연한 것처럼 전제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같은 것을, 자, 가족, 민족,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책에서 역사관으로 설명을 할 때 민족사의 발생기, 민족사의 완숙기, 이런 식의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또 문명사관이라고 해서 토인비 같은 사람이 대표하는 그런 사관에서 하나의 그리스 로마 문명 같은 것이 출현했다가 굉장히 성장했다가 절정을 이루었다가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마침내 사멸한다. 혹은 어떤 서구 문명 같은 데 승계된다. 이런 식의 문명의 어떤 유기체적인 비유를 쓸 수는 있겠죠. 그 비유라고 합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비적인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황장엽 씨는 지금 비유로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민족의 생명 이런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류의 생명 이런 걸 어떤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제하고 막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대목을 보다 상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간 생존의 기초는 계급이 아니라 개인이 결합된 사회적 집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연결해서 다음 읽어보면, 그래서 인간의 운명과 연관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이해관계와 집단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이해관계를 통일시키는 문제이다. 상세히 뜯어볼 대목입니다. 우선 이분이 계급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이다. 이렇게 해서 계급을 벗어나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분의 삶의 맥락으로 보면 굉장히 평가될 부분입니다. 이분은 청년기 때부터 노년기 때까지 계급을 아주 강조하는 사회주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계급이라는 관점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친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 뒤에 더 상세히 살펴보겠고요. 그런데 그 한계도 역시 또한 지적해야겠습니다. 자, 이분은 계급 말고 사회적 집단이다 이렇게 막연히 쓰셨어요. 자, 여기서 이게 가족이 되기도 하고 민족이 되기도 하고 인류가 되기도 하고 막 점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살면서 제가 여러 가지 경로로 배운 바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개인이 있고 개체가 있죠. 철학적인 의미의 개인 말고 그냥 우리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의
개체를 생각해 보죠. 개체로서 태어나고 개체로서 죽죠. 자, 이 개체가 살아갈 때는, 그런데 그 인류학이 조사를 해보니까 살아갈 때 개체가 단독으로 돌아다닌 적은 인간이 까마득한 조사 때부터 별로 없다 이거죠. 수렵 채집 때부터 인간은 무리를 지어서 살았더라.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밝혀지는 거죠. 그 무리를 밴드라고 합니다. 인류학에서.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수렵 채집 때 혼자 안 했다는 거죠. 한 무리를 이루어서, 그게 뭐 몇 가족이 합친 것이건, 그래서 그 무리, 그게 밴드고요. 그 밴드가 커지고 커지면 어떻게 되죠?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배울 때 뭐라 그러죠? 부족연합사회가 있었다 이렇게 배우죠. 그러니까 가족 단위가 몇 가족이 뭉치기도 하고 가족이 커져서 대가족이 되어가지고 뭐 우리 성경 같은 데도 잘 나오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몇십 대 가다 보면 엄청난 무리가 생겨나 있죠. 부족 아닙니까? 부족이 연합하면 부족 연합 상태가 되고 그게 체제를 더 갖추면 이제 최초로 국가 출현이라는 단계에 갑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런 단계들을 쭉 보여주죠. 그래서 밴드, 그리고 부족, 부족연합, 국가, 나아가서 제국의 단계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국가들끼리 굉장히 싸우다가 큰 제국이 형성되면서 상당 부분의 국가들이 소멸하고 제국적 질서가 유지되는 단계들이 꽤 나타납니다. 서양에도 나타나고 동양 중국에도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사회적 집단이라고 말하면은 뭉뚱그려 버리는 거예요. 밴드, 부족, 부족연합, 국가, 제국. 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는 틀과 서양에서 엄밀히 학적으로 볼 때 사회라는 말은 제국 시기에 출현한다. 이렇게 봅니다. 제국 이전에는 우리가 흔히 사회라고 부르는 영어로 society가 출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용어로. 왜냐? 그 전에 사람들은 항상 태어나면서 바로 자기가 한정된 어떤 집단에 귀속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뭐 원해서 태어난 사람 없죠. 태어나 보니까 어딘가 태어나 있는 거죠. 그럼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부족으로 태어나 있는 거고, 나는 태어나 보니까 어느 국가의 어느 폴리스의 국민으로 태어나 있는 거고, 혹은 어느 국민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어디에 이미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속해 있는 것이 제국은 아닌 거예요. 제국 이전은. 제국이라는 것은 국가 단위를 초월한 굉장히 넓은 곳을 다 통일해버린 제국적 질서를 갖춘 그런 단계에 이른 거죠. 자, 이 제국적 질서를 갖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사회라는 관념이 싹 튼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장엽 씨가 사회적 집단이라고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밴드, 부족, 부족연합, 국가, 제국, 사회 사이에 이런 우리 서구 학문을 접했으면 구분하는 구분틀이 없습니다.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족도, 민족도, 인류도 그냥 다 사회적 집단이란 말로 뭉뚱그려서 때론 여기를 가리키고 때론 저기를 가리키고 하면서 어쨌든 개인과 대별시킵니다. 굉장히 거칠고 한계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나와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다만 이곳에 나서 다행히 여러 학문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개념들도 구분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황장엽 씨가 전개하는 개념틀이 거칠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태어나서 여기에서 주사파가 되어서 황장엽 씨의 저 틀을 비판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걸 가르치고 자기들 네트워크에 묶어두고 심지어는 음험한 마음을 품고 보수 정권을 장악해서 우리나라를 주사파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그렇게 변형시키려고 하는 망상까지 품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황장엽 씨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황장엽 씨가 이해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그 사람들은 아주 엄격히 비판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 대목 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 정치 철학 많이 나왔던 책이죠. 집단은 자, 어떻죠? 집단이 지니고 있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집단의 생존과 발전을 실현하려는 삶의 요구가 있고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이 생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민족 생활, 민족의 생명, 근데 비유가 아니라 진짜 개체가 생명, 태어나고 죽는 것 같이 똑같이 그런 의미로 쓴다면, 그런데 이유가 자, 삶의 요구가 있다? 근데 삶의 요구의 삶이 우리가 개체로서 관찰하는 이런 삶과는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굉장히 복잡하고 그 개체의 삶과는 다른 차원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같은 의미로 삶이라고 써버리고 거기에 요구가 있다고 해버리고 거기에 또 개체가 가진 능력처럼 그런 능력을 부여하고 그런 개념을 구성하면서 완전히 진짜 집단은 생명이 있다고, 민족도 생명이 있고 또 가족도 생명이 있고 또 인류도 생명이 있다. 그렇게 우리 개체의 생명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해버린다면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죠. 그런데 황장엽 씨의 개념 사용법은 아주 뚜렷하게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생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늘 머릿속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대목입니다. 자, 이분이 그런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는 거는 자서전을 통해서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나를 추적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삶에서 자서전에서 이 대목이 나옵니다. 이 대목이 그 주산대회에 나가셔가지고 우승하는 대목이에요. 주산대회, 이분이 평양 상고를 나오셨는데 상고에서는 그 대회가 크겠죠. 전국대회입니다. 서울에 가서 경성에 가서 치는데 학교에서 아주 우수생이었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그 대회에 저학년인데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 너무 아프고 이래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나가서 다시 우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막 민감하셔가지고 예민하셔가지고 그 대회 직전에 아슬아슬 했어요. 떡인가 뭐 이렇게 비슷한 그런 종류를 잘못 먹고 탈이 났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굶어서 이렇게 그거를 간신히 이기고 이제 우승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게 됐냐면 이 우승을 계기로 나는 사람의 정신을 흥분시키는 것은 육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게 이분의 평생을 가는 일종의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받은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낸 첫 대목입니다. 전국대회 주산대회에서 우승을 한, 아주 어렵게 거의 뭐 대회를 포기할 뻔하다가 선생님이 야, 할 수 있겠냐 했는데 우승했어요. 그때 먹어서는 탈이 났고 어째서요? 굶어서는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아주 생에 딱 각인이 된 거예요. 사람은 육체를 따르면 죽고, 그리고 육체를 그 다음 뭐라고까지 가나 보십시오. 정신을 강화하려면 육체를 약화시켜야 한다. 마치 로마 스토익 철학처럼 그런 일종의 경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거르고 잠을 덜 자는 연습을 했다. 이게 그래서 막 그걸 자기는 깨달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저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단련시켜요. 계속 육체를 약화시키면 정신이 강화된다. 이런 구도로 뭐 기회가 되면 식사 거르고, 기회가 되면 잠도 덜 자고, 기회가 되면 생쌀을 먹고, 기회가 되면 겨울에도 냉방에서 자고, 이러면서 자신은 정신이 강화되고 나는 육체를 약화시키고 있고 보다 고상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고 보다 우월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경향을 강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육체적 생명의 제한성과 자연의 구속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이런 어떤 지경까지 갑니다. 인도 철학을 좀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자, 육체적인 생명이 그렇죠? 제한되죠. 자, 그래서 자연의 구속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이쯤 되면은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의미로 인도 철학 같으면 종교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와의 합일, 그래서 뭐 범하와의 합일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불교처럼 공으로의 해탈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황장엽 씨는 그런 종교보다는 유물론자니까 이게 뭐로 가겠습니까? 나중에 다른 후속 강의에서 보여지겠지만 사이보그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영생에 이르는 뭐 그런 어떤 비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게 뭐죠? 육체적 생명의 제한성을 벗어나는 거죠.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을. 과연 그것이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일까? 해석의 여지가 사이보그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 경향이 그렇게까지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 집단을 생명으로 주면서 개체는 죽어도 집단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개체 생명의 제한성을 더 큰 범위의 집단의 생명은 제한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 인류가 점점 뒤로 갈수록 기술 수준도 높아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점점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개체는 그 큰 생명에 비하면 사실 하찮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경향이 연결되게 됩니다.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굉장히 잉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중심 철학이라는 이런 황장엽 씨의 고유한 철학을 형성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소 분쟁 와중에 나타나요. 그때 뭐냐면 후르시초프 노선으로 소련은 스탈린을 비판하면서 중국이 볼 때 우경화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우경화라는 건 수정주의 이러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을 좀 완화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완화시켰다. 원리에서 벗어났다. 자, 중국은 어떻습니까? 소련이 봤을 때 모택동의 문화대혁명 이런 사건으로 엄청난 사람이 죽고 인텔리들을 탄압하고 소련에서 봤을 때 너는 극좌 모험주의 좌경화되었다. 서로 중소가 이데올로기적으로나 자기가 서로 강대국이라거나 공산주의의 종주국 행세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중소 분쟁이 일어나는 틈바구니에 중소가 같이 도와줘서 한국전쟁을 한 6.25 전쟁을 한 북한은 애매하고 불안정한 위치에 놓였죠. 그 때입니다. 60년대 후반. 그때에 우연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서 황장엽 씨 일생일대 위기를 가져와요. 그게 뭐냐면 자신은 크게 어떤 심각함을 그만큼은 안 가지고 논문을 하나 썼어요. 논문을 하나 써서 발표했는데 그게 대파란을 불러옵니다. 그때 그 논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중소 분쟁 와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 자기가 과도기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자, 중소 이데올로기 싸움이 주로 과도기를 둘러싸고 나타났습니다. 뭐냐 하면 보다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다 사회주의죠. 즉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단계니까 공산주의가 됐다고는 둘 다 말 못하고 사회주의 단계가 됐는데 둘 다 자본주의는 넘어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럼 사회주의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어느 만큼 시행해야 되냐,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소련은 후르시초프 때니까 어떻습니까? 좀 완화해야 되겠죠. 즉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는 상당히 독재를 해야 되지만 좀 지나면, 즉 자본주의의 적들이 자본주의를 다시 되돌리려는 적들이 좀 진압되고 나면 그런 독재를 약간 완화해야 된다고 이론을 펼친 거예요. 스탈린을 비판하고 공포정치를 비판하려니까 그런 틀이 나왔겠죠. 한편 한참 문화혁명을 하고 공포정치를 해가는 중국에서 볼 때는 그런 소련의 이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중국은 뭐라고 이론을 내세우냐 하면 사회주의 과도기 전 단계에 걸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엄격히 행해져야 한다.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사회주의 과도기 어느 단계까지 또 어느 정도로 행해져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공산주의 이론가들 사이에 논쟁이 생긴 겁니다. 이 대목에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뭐 그렇게까지 이 대목 자체는 첨예할까 싶은 말을 했어요. 뭐냐면 그 과도기 종식을 사회주의 제도 수립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소련도 사실 사회주의 제도만 수립하면 끝난다고 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이분이 소련 편을 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 그 와중에 또 중국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굉장히 길게 그 독재를 해야 된다고 봤으니까. 그런데 그냥 중간쯤 되는 이야기로서 자, 우리도 과도기까지는 독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과도기를 이렇게 봤어요. 조국이 통일될 때 과도기가 끝난다. 이건 이제 북한식이죠. 자본주의 막 이런 일반 사회주의 이야기에서 붕 또 이탈합니다. 조국 통일이 되면 과도기가 끝난다. 이렇게 되면서 자 그러면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 존재가 조국 통일 때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북한에서 그렇게까지 뒤집어지는 문제가 됐을까? 조금은 의아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뭘 말씀했냐면 인텔리의 역할에 대해 말했어요. 지식인. 그래서 이 인텔리는 출신 성분으로 어때요? 특히 북한처럼 출신 성분 많이 따지는 데서는 출신 성분이 나빠요. 노동자 계급이 좋은 겁니다. 빨치산 1등이고. 자, 그것도 세분을 엄청 하는데 그런데 인텔리를 출신 성분보다 활동의 진보성 여부로 보자. 그래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결과에 따라 평가하자. 이런 말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일종의 그 중소 분쟁에서 어떤 희생양을 찾고 있던 북한에 딱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을 하는 이 썩어 빠진 그 인텔리가 있다. 아직도 혁명화가 덜 되고 이렇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당시에 문화 대혁명을 모방한 북한의 그런 인텔리 대탄압의 그 표적이 된 겁니다. 김일성은 말로는 중국, 소련을 다 비판하면서 뭐 소련은 우경화, 중국은 좌경화 이렇게 비판하지만 사실은 문화 대혁명처럼 대단한 인텔리 탄압으로 당시 나아갔다고 황장엽 씨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대혁명을 모방했는데 그러니까 인텔리들을 압박하고 우상화가 강화되는 와중에 이게 표적으로 딱 걸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표적이 되면 어떻습니까? 공개 비판이 일어납니다. 자아 비판하라 그러고 비판회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당에서 비판하라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온갖 사람이 나서서 그 황장엽 씨의 이런 점이 문제고 저런 점이 문제고 이 사상이 문제고 연일 대단한 성토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장엽 씨는 그 사회에서 이미 수십 년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 왔구나. 큰일 났구나. 안 거죠.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때가 왔구나. 이미 뭐 북한에 피해 대숙청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내 일생일대의 위기가 이제 왔구나. 이분은 이때까지는 그런 위기를 한 번도 안 겪었거든요. 그런 종파 숙청될 때. 그런데 이때 내가 이제 김일성 대 총장까지 하신 뒤인데 이제 정말 끝날 수도 있는 때가 왔구나. 그런데 그 총장 때 워낙 학생들에게 인격적으로 잘해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생들하고 같이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말 북한에서는 그게 사실 힘든 일인데 이 비판받는 총장을 위해서 총장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몇 학생도 있었어요. 그런 그 분위기였기 때문에 비판회가 일찍 끝나지 않고 좀 이렇게 끌었습니다. 끌면서 일종의 그 총장직을 유지는 못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좋게 말하면 한적한 곳이고 그냥 오지에 이렇게 가서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 생긴 거예요. 그 대기하고 있는 기간에 사실은 이분 평생의 철학이 되는 인간중심 철학의 깨달음의 순간이 오는 겁니다. 어찌하여 인류 역사의 긴 발전 과정에 계급 이전에도 계급 없는 한참의 인류 역사가 있었고 또 계급 사회가 끝나면 계급 없는 사회, 인류 사회가 앞으로 무진장 열린다고 하는데 왜 인간의 역사를 계급 중심으로 보는가? 인류의 장구한 역사를 전후를 붙여서 보면 계급이 있는 기간은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역사를 왜 계급사관으로 보는가? 인간의 역사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인류의 역사로 봐야 되지 않는가? 여기서 이분은 깨달았다.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게 계급사관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급이 끼어있는 동안에는 계급으로 보니까 다만 계급사관을 감싸는 인류의 역사라는 틀을 알았다. 이렇게 이게 진짜구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 무렵쯤에 서구의 마르크시스트들도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을 발견하고 거기에 청년기의 마르크스의 저작 중에 인류의 유적 존재를 강조하는 그 수고들을 발견하고 흥분하고 그걸 강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황장엽 씨가 모스크바 유학 시에 초기 수고들을 일부 봤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당시는 그분한테 깊이 기억에 남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봤더라도. 근데 이때 그게 어쨌든 이분한테 이게 정신적으로 각성이 되어도 다시 한번 되살아난 거고 독자적으로 발견했다 하면 뭐 더욱 그 계급 사관에 쩔어 있는 사회주의로 봐서는 그 힘든 것을 거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순간이 왔던 거고요. 그래서 인간중심 역사관, 인간중심 철학, 모든 곳에 인간중심이란 말을 붙이게 되는 그게 온 거고 이 뿌리가 보다시피 전형적인 막스주의, 계급사관에서 그걸 감싸는 인간 역사로 온 거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인 집단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영원한 봄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겨울을 난 대지를 다정스럽게 어루만지니 행복에 취한 자연 기쁨에 넘쳐 삶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낸다. 뭇새들이 만물의 소생을 노래하는데 다투어 피어난 꽃들은 은혜로운 태양을 반겨 화려한 웃음 짓는다. 아름다워라 봄날의 꽃. 그러나 어찌 인생의 꽃에 비길 수 있으랴. 꽃은 아름다워도 봄 한철. 그것은 웃기만 하고 울 줄 모르는 것. 아첨쟁이에게나 영웅에게나 똑같이 웃어만 보인다. 사람만이 단두대에서도 적을 비웃을 수 있고 그리운 벗과 눈물을 나눌 수도 있으니 사람이야말로 아름답고 슬기로운 우주의 꽃. 인생의 봄을 보내고 가을을 맞는 나에게는 인생의 영원한 꽃이 그립도다. 사람, 그대는 만능의 힘을 지닌 우주의 주인. 오직 그대만이 머나먼 고난의 행군 이겨내고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었고 오직 그대만이 쓸쓸하던 이 세계에 기쁨과 희망을 주고 값없던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주었거늘. 그대가 못 해낼 일 있으랴. 그대 영원한 인생의 봄도 꽃 피울 수 있으리. 영생하는 인민의 낙원도 안아올 수 있으리. 그대는 나의 뿌리, 나의 희망, 나의 사랑. 오직 그대에 대한 사랑 있기에 삶의 보람 있고 오직 그대의 미래 믿기에 암흑의 땅에서도 힘이 솟는다. 내 비록 보잘것없어도 그대와 같은 뿌리, 같은 줄기일진데 작은 나에게도 위대한 그대의 넋은 깃들여 있을 터. 보람있게 산다는 것은 작은 나를 버리고 위대한 나, 그대의 뜻대로 산다는 것.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작은 나를 버리고 위대한 나, 그대의 사랑 속에 산다는 것. 작은 나를 버리고 위대한 나, 그대와 한 몸이 될 때 위대한 눈으로 진리를 찾고 위대한 힘으로 앞길을 헤치며 위대한 심장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터. 어찌 작은 나에게 매달려 위대한 그대를 저버릴 수 있으랴. 오직 그대의 뜻대로 그대를 위하여 그대에게만 충실히 살리라. 인류의 영원한 봄 안아오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리리라. 사공은 바뀌어도 역사의 배는 저 갈 길을 갈 터이니 임무를 마친 병사와 같이 영원히 떠나가리라. 그대의 영원한 봄을 축원하면서. 이렇게 된 시입니다. 제목이 영원한 봄이에요. 1969년 4월 25일 모란봉에서 꽃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여러분
시적으로는 상당히 완성감이 있는 시죠. 그런데 이게 참 그 비극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대라고 나오는 이게 이제 황장엽 씨는 뒤에 그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면서 이걸 인류 전체로 많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인류라고 이 철학을 했는데 그걸 김일성, 김정일, 특히 김정일이 수령 우상화에 악용하면서 황장엽 씨 말로는 그걸 악용이라고 하는 거죠. 악용하면서 인류의 자리에 수령을 놓고 수령 우상화 절대화로 나갔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황장엽 씨가 굉장히 그 이렇게 미화해서 표현한 그대, 뭐 이 그대에 대한 뭐 이런 헌신적인 그런 내용들, 이게 다 결국 악용되어서 수령에 대한 그 아주 절대 뭐 자에 대한 헌신처럼 가는 이제 그런 대목이 연결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60년대 후반 그 후계 구도 싸움이 있고, 그리고 70년대로 넘어가면서 그게 본격화되고 김정일 어떤 그 대두가 완전히 전면에 나타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그 사실 60년대 후반 그리고 70년대 초반 이렇게 이어지는 시기는 북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수령 절대화, 후계 구도 내에서 김정일이 아주 확고한 위치로 떠올라오면서 그 수령 절대화, 수령 우상화로 나아가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이 시를 다시 보면 이 시와 황장엽 씨 자신은 인류라는 것까지만 했다라고 글쎄 변호하거나 강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자신은 무고한데 이게 이용되기만 한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좀 그렇게 쉽게 놓아보내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그대라고 하면서 어떤 참 그 미화하고 그것을 그 절대자처럼 이렇게 올릴 때 그 그대는 어떤가요? 인간 자신을 투영한,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신의 범위를 넘어선 어떤 여러 가지 우리 그 이전의 전통 사회들이 갖고 있던, 그게 단순히 어느 한 종교의 종교만 그 신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그 서유럽 맥락이라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수많은 전통적인 여러 가지 그 우리 뭐 동양 같으면은 하늘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육아적인 맥락이라면은 뭐 또 도가적인 맥락에서 도라는 것도 있고, 그런 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개체의 인간이나 뭐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고 많이 미화되죠. 그런 부분이 존중되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은 다 쳐내고 인간 자신, 그걸 인류라는 거로 딱 해서 그걸 극적으로 거기에 아주 몰아주면서 절대 미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다 쳐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살짝 뭐만 넣으면 되죠? 그 자리에 인류를 딱 걷어내고 수령이라는 거를 얹으면 이제 수령 절대화가 쉽게 형성되는 그런 길이 트여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후속 강의에서 더 구체적인 텍스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